우리 1등급 고전 문제 97페이지 한번 보면요. 다음은 학생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수행한 실험이다 되어 있고요. 알칼리 금속은 이제 1족이었었고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수용액상에서 염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같은 거를 시약으로 쓰면 우리가 이제 붉게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기억 보시면요. 가는 어떻게 했어? 금속 M을 칼로 잘라본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리든 시험관은 왜냐면 첫 번째 결과에 금속 M은 무르다고 돼 있잖아, 그지? 무르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한번 잘라본 거예요, 칼로.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요, 무리든 시험관에 쌀 크기의 금속 M을 넣고 발생하는 기체를 모아서 성냥불을 데워본다 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요,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한다. 이제 퍽하는 소리가 나겠죠? 성냥불을 대면. 다 같은 경우는요, 결론을 보시면 물과 반응한 수용액이 염기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지시약으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 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이 붉게 변하면 아, 염기성이구나 해서 알칼리 금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주기별표의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수소가 되겠고 B, C, D 이렇게 있어요. B 같은 경우는 베릴륨이 되겠고요. C는 산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죽에 있는 D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 되겠네요. 자, A는 알칼리 금속이다 돼 있는데요. 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지만 1족이지만 비금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A는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B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끼리는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비슷한 결합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니은 맞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17쪽으로 갈수록 되겠죠. 그래서 C가 되겠고, 그래서 니은 D가 되겠고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는 체외곽 전자는 8개로 가장 많긴 하지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는 0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A는 원자과 전자가 되겠고 전자 껍질은 B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리튬부터 하나씩 보면요. 자, 리튬은 A, B가 있고 원자과 전자가 A, B는 전자 껍질이고요. 자, 리튬은 1족이니까 1이 되겠고 전자 껍질은 1주기가 아니라 2주기. 그래서 A-B는 절대값을 하면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나트륨, 염소. 자, 나트륨 먼저 할게요. 나트륨도 원자과 전자가 1이야. 1족이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주기죠. 그래서 얘는 A-B, 2가 되겠고요. 플로린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이고 전자 껍질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2주기니까 맞네. 7 빼기 2에서 5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는 7이 되겠고 전자 껍질은 세 번째 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7 빼기 3에서 4. 그래서 A는 리튬이다. 순서대로 보시면 1, 2, 4, 5 1, 2, 4, 5니까 순서대로 리튬, 나트륨, 염소, 그 다음에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A는 리튬이다 맞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되는데요. 네, 같은 주기가 되겠고요. 2, 4. 네, 나트륨하고 염소니까 같은 3주기가 되겠고 C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개 플로린과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3번에 5번. 그래서 구체적으로 1쪽하고 17쪽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3번 원소 A, B, C에 대한 자료이다 되어 있고요. 가 같은 경우는 수소가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 되겠고요. 다 같은 경우는 네온이 되겠네요. 자, A가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을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족에 대한 거니까 나가 되겠고 1족에서 알칼리 금속이니까요. 나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나가 되겠어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나 뭐 긴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 됐죠.
그리고 18쪽에 있는 다는 원자과 전자가 0이죠. 그러니까 B가 C보다 크니까 C가 다가 되겠죠. 얘는 B가 되겠죠. B하고 A는 같은 경우는 가나는 둘 다 원자과 전자가 1이 되겠고 얘는 원자과 전자가 0이 되겠고 그죠? 그래서 나가다 4번에 3번 되겠고요. 5번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일정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이 증가하는 거다. 우리가 배운 거는요 이제 주기성하고 족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원자과 전자.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는 원자과 전자가 되겠고요. 나는 원자과 전자 수가 되겠고 일정한 거는 이제 전자 껍질 수가 되겠죠. 같은 주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5번에 가는 전자 껍질 수, 나는 원자과 전자 수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이제 주기율표와 이제 1쪽과 17쪽을 위주로 한번 배웠었고요.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이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17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이고 음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특히 이제 이온 결합하고 화학 결합을 하는 공유 결합을 할 건데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 지난주에 화학 결합의 원리에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체외곽을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1주기 같은 경우는 2개를 채우는 거고요. 2주기, 3주기는 8개씩 채우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8전자 규칙 혹은 이제 화학 용어로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요. 이제 옥타가 접도로 쓰이면 8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냥 상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숫자 1을 접도를 할 때는 메타라고 해요. 메타. 2는요 에타라고 해요. 3은요 프로파라고 해요. 4는요 뷰타 혹은 부타라고 해요. 5는요 우리 펜타곤 기억하시면 돼요. 펜타곤이 이제 미국방성인데 오각형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펜타라고 하고요. 6은요 헥사라고 해요. 뭐 게임 중에 헥사 모바일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헥사라는 게 6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는 헵타라고 해요. 8이 옥타예요. 그래서 화학을 보시다 보면은 옥자가 붙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8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옥텟 규칙은 전자 8개를 채우는 법칙이다, 규칙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9는 노나보다 그다음 데카 이렇게. 그래서 메타, 에타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화학 시간에 가시면 화학 물질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이걸 이용해서 붙이는 걸 배울 거거든요. 미리 한번 그냥 상식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보통 이제 우리가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우리 화학 원할 때까지는 크게 뭐 문제 없고요. 이제 옥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상식으로 8개를 의미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화학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뭐 외우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다시 배울 거니까. 그래서 이 옥자라는 게 8자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 8개를 이제 세라페라라는 의미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 8개가 꽉 차면은 이제 부족하지 않은 상태는 모자라거나 뭐 넘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반응성이 없겠죠. 서로 간에 이제 반응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18쪽은 비활성 기체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것이 이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하는 목적이다가 되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이온 결합을 보실 건데요. 이온 결합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간에 양이온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자를 빨리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적잖아. 한 개 아니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 그죠? 그리고 빨리 버리고 싶어.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가 지금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개나 2개만 더 오면은 8개를 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건이 맞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만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금속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해. 양이온이 되기 쉽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죠. 그 말은 금속은 양이온이 부족한 상태, 비금속은 양이온 전자는 많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과 음이 정정기적으로 결합하는 상태잖아요. 전하가 서로 간에 만나서. 그래서 결합력이 비교적 세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온 결합의 성질을 다시 이제 뒤에 가면 할 텐데요. 비교적 이 이온 결합 자체는 되게 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aCl, 염화나트륨, 자연계에서 염화나트륨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 항상 염화나트륨 존재하잖아요.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물리적 충격이 되게 약할 거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금속 원소에 가지고 있는 전자가 비금속 원소를 이제 줘요.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 아니면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를 전자를 뺏는다고 표현해도 돼. 왜냐면 얘가 전자 친화도라는 게 되게 강해가지고 전자를 빨리 뺏고 싶어 하거든. 얘는 빨리 전자를 잃어보고 싶어 해. 그래서 금속이 비금속으로 원소로 전자를 줬다고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비금속 원소가 금속 원소로부터 전자를 뺏었다라고 표현해도 돼요. 어쨌건 둘 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두 원자는 하나는 뺏기고 하나는 얻으면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되겠죠. 참고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기고 주기가 낮아져. 그치? 그런데 왜냐면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는 2주기잖아요. 원래 2주기야. 근데 얘가 전자 한 개를 뺏겨서 리튬 플러스가 돼. 그러면은 1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는 주기가 낮아지면서 꽉 채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요. 우리 2주기잖아요. 그래서 플로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 뭐니? 네온도 이제 마찬가지로 2주기죠.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네온의 8전자를 채우는 경량을 따르는 전자 배치가 되겠고, 양이온 같은 경우는 주기가 하나 낮아진다라는 것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죠? 네. 어쨌건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자 이동을 보시면요, 나트륨과 염소 이온의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소 음이온 염화 이온이 만나서 염화 나트륨이 형성되는데, 이때 전자 이동을 보시면요, 이가 일렉트론 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트륨은 전자를 하나 내놓겠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내놔. 이 전자를 얘가 받아.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받고 음이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 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이온 결합이 되겠고요. 정전기적인 결합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합 자체는 비교적 세다라고만 그냥 기억해 두시고, 일단은 그리고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에, 예를 들면 탄소와 탄소 아니면 탄소와 탄소 이런 것들,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는 건데, 예를 들면 탄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표현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선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전자를 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씩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합력을 말하는 거, 원자과 전자 4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탄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탄소가 남는 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수소가 결합돼 있어요. 이렇게 수소 C하고 H로만 할게요.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떻게 다 결합이 돼 있고, 얘가 마침 탄소 하나가 전자 하나가 비어 있어. 다른 애는 지금 결합이 돼 있는 상태야. 그리고 수소는 지금 전자가 한 개잖아요. 마침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에 뭔가 딱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어 있어. 그러면 얘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얘는 지금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공유하는 거지. 그럼 얘는 2개를 채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도 C가 6번이잖아. 그지? 이렇게 설명했군요. 탄소는 미안해. 전자가 4개가 있잖아. 원자과 전자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H를 결합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2개, 여기도 2개, 얘도 2개씩 공유 결합을 형성해요. 그러면은 H 입장에서는 최외곽에 2개를 채웠잖아요. 일주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옥텟 규칙을 만족했고, 탄소 입장에서도 원래 4개인데 옆에 있는 수소의 전자를 하나 공유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8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도 안정이 된 거지. 그래서 전자가 얘들도 뭐 비금속 원소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온 결합이 아니더라도 8전자를 맞추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자를 서로 간에 공유를 한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때 공유하는 전자쌍을 우리가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C하고 O, 탄소하고 산소를 보시면요, 탄소하고 산소 해서 CO2를 형성해. 탄소는 전자 4개가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산소랑만 지금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 2개를 줘. 그리고 얘도 전자를 이쪽에다가 전자를 2개를 줘. 그러면 얘네는 탄소 입장
입장에서는 4개씩 해서 양쪽에 4개씩 해서 8개를 형성했잖아. 팔전자를 만족했고, 얘는 그러면은 산소 입장에서는 남는 전자가 6개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 얘가 4개씩 있죠. 전자가 원래 6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2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전자끼리.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지금 배우진 않고요. 그냥 나중에 화학 시간에 볼 텐데 지금 공유 전자쌍이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할 때 공유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 그리고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는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할 때 이렇게 공유 전자를 형성해서 공유 전자쌍을 형성해서 서로 간에 8개를 만족시키려고 한다. 산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탄소 입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죠? 그리고 이렇게 공유 전자쌍 한 쌍을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선으로 하나라고 표시하고요. 공유 전자쌍 2쌍을 우리가 이중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CO 이렇게 이중 결합, 보통 선을 2개를 그어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자가 6개를 공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질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얼마가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한 쌍이 있겠죠. 이렇게 하나, 5개니까, 그지? 비공유 전자가 5개잖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에다가 나머지 3개를 가져와서 8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해서 8개 하고 팔전자를 만족시키겠죠.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중에서 뭐 기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금속, 원소와 관련 애들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통해서 팔전자 규칙을 만족하더라라는 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거다. 이런 게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간에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완성하더라. 그래서 전자쌍을 공유하더라. 이 이름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더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을 했으면 공유 전자쌍 안에 전자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최소, 그지? 한 쌍이. 그러면 얘들은 원자니까 더 잘 결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보다는 공유 결합이 일반적으로는 더 강한 결합이라고 해요. 같은 분자 내에서는. 그래서 H2O 안에서는 한 분자 안에서는 공유 결합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물리적으로 뭔가가 충격을 주기가 되게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강한 히트라든지 샥을 줘야겠죠. 그래서 뭐 전기분해를 한다든지 열분해를 한다든지 해서 강한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그 화학적인 작용을 시켜야 되는 거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전기적 결합이 세긴 한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적 충격을 주면 잘 부서져요. 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이유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 분자 내에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센데,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다른 분자 사이에는 이 공유 결합 되게 약해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물 분자끼리는 되게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공유 결합 자체는 상당히 강한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자 내에서는 굉장히 센 강한 결합인데 다른 분자들끼리는 합쳐질 때는 약한 결합이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예를 보시면 뭐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수소, 산소, 질소 등등등 우리 자연계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대부분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뭐 예제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F2랑 O2랑 그 다음에 N2가 있어요. N2는 아까 했으니까 얘는 3중 결합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전자쌍 3쌍을 공유해. 얘랑 한번 F2랑 O2를 한번 풀어보세요. 공유 전자쌍을 몇 개를 형성하고 있을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중 결합인지.
자, 한번 보면요. F 같은 경우는 17쪽이기 때문에 홀수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게 홀수계란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쌍들은 비공유는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공유 전자쌍을 형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빼고 남는 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씩을 공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 되겠고요. 저 선으로 표현하면 단일 결합이 되겠고, 산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개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제 6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제공해야지 한 개나 세 개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대한 이제 두 개씩 공유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중 결합이 된다. 거고요. 질소는 이제 삼중 결합이고,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 결합보다는 삼중 결합이 아무래도 결합력이 더 세요. 이제 전자가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원자핵의 전자를 잡아당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합력은 더 세지고 더 짧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린보다는 산소보다는 질소가 더 강하고 결합력이 세다. 그리고 이 결합 길이는 더 짧아진다. 그 정도로만 그냥 화학적으로 그냥 상식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유 결합은 이런 거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정제분기적인 인력으로. 공유 결합은 이제 전자쌍을 모자란 혹은 남는 전자끼리 결합을 시켜가지고 팔전자를 완성시키고, 마찬가지로 공유 전자쌍이라는 건 쌍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아진 상태잖아. 그러니까 원자 핵의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더 좋겠지. 인력이 더 강해져서 이온 결합보다는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이 더 센 결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9페이지에 한번 이 책을 볼게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요,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이제 뭐 시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물어봐요. 이온 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게 되겠지. 금속의 양이온 그리고 비금속의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하였다. 자, 이온 형성 보시면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기 쉬워서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기 쉬워서 음이온. 그래서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양이온의 형성과 전자 배치 그리고 음이온의 형성과 전자 배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중요해서 볼 건요,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 껍질이 처음에는 마그네슘이고, 지금 전자 껍질이 3개가 있었어요. 3주기니까, 그치?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가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2개를 내놔, 그죠? 그러면서 전자가 이제 2주기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겠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는 거지. 전자 껍질이 줄어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은 주기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18쪽을 따르는 거니까 전자 배치 자체는, 전자 껍질 자체는 똑같고요. 대신에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더 채우게 된다. 산소 같은 경우는 2개를 채우게 되고, 플로린 같은 경우는 1개를 채우니까 F-, 산소는 E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한번 보시고요. 밑에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해서 금속 원소의 원자가 비금속 원소의 원자에게 전자를 주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다. 그리고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금속 원소의 원자가 잃은 전자수와 비금속 원소의 원자가 얻은 전자수가 같도록 결합한다. 여기다가 이제 밑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가시면 이제 개수 비기 맞추는 것도 있으니까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염화나트륨의 형성과 전자 배치를 보시면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이온은 쪼그라든다 그랬어, 그지? 반지름이 작아져.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작아지면서 줄어들었어. 전자 껍질이 줄어들면서 반지름이 작아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염소 원자 같은 경우는 염화 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늘어났지만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어쨌건 이 둘 사이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해서 염화 나트륨을 생성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방금 했던 내용이 화학 1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쪽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면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혹은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원자 반지름 혹은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해요. 참고해 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100페이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있는데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3차원 구조로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입체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개수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 몇 개, 염소 몇 개, 나트륨 이온 몇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공유하는 원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F2 같은 경우는 F 2개, 그리고 O2 같은 경우는 O가 2개, 아까 전에 CO2 같은 경우는 C 하나, O2 2개가 양옆에 이런 식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배열 자체가 양이온, 음이온이 그냥 쭉 이어져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에 플러스,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요게 정육면체 느낌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을 부피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공간이. 요게 이제 이온 결합 성질을 형성하는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에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봐봐.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으로는 굉장히 강한 결합처럼 보여. 하지만 제가 미리 먼저 할게요. 예를 들면은 물리적 충격을 땅 줘요. 예를 들면 목 같은 걸로 빵 힘을 줬어. 그러면 이 이온 입자가 어떻게 되겠니? 배열이 밀려나겠지. 충돌받은 입자 부분에서 입자가 밀려나겠죠. 예를 들면은 얘가 한층 밑으로 내려가. 여기다가 약한 충격, 강한 충격을 딱 줬어. 그러면은 이 입자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그럼 이 순간적으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입자가 배열되면서 어떻게 되니?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는 비교적 강한 성질을, 강한 결합을 형성하지만 물리적 충격에는 약해요. 그래서 소금 결정 같은 게 일반적으로 소금이 그냥 자연계에서 잘 결합해가지고 형성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데 소금 결정에다가 그냥 가볍게 땅 한번 치면 어떻게 되니? 그냥 부스러져 버리죠. 그래서 화학적 결합은 세지만 물리적 충격이 약하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그냥 반복적으로 입체적으로 형성된 게 이온 결합 물질이라서 정확하게 개수가 몇 개인지는 표시하지 않고요.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으로만 이제 합쳐져 있다라는 건 표시하는 건데 이제 개수 B는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양이온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돼. 정확한 개수는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개수 B는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2번 보시면요.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은 이제 어쨌건 중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이 0이다. 거기다 물질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식처럼 돼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에서 총 전하량이 0이 되는 이온의 개수비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돼 있고 밑에 이제 보시면요. 양이온의 전하 곱하기 양이온의 개수 더하기 음이온의 전하 곱하기 음이온의 개수가 그러니까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Al2O3가 있다.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얘를 분해해보면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3가 플러스가 곱하기 2를 해야겠죠. 더하기 여기 2라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산소, 음이온 같은 경우는요 2가 마이너스잖아요. 2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전하 양을 맞춰주려면 얘가 곱하기 3이 돼야 되죠. 그래야 얘가 플러스 6이 되고 전하량이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니까 그래서 알루미늄은 2개, 산소는 3개가 결합을 해서 이런 개수비로 2대 3으로 비율로 결합을 해서 전하량을 맞춰준다 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자연계에 철이 철광석 형태로 존재하는데 산화철로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Fe 3가 플러스가 2개가 있고요.
근데 원래 철이라는 건 2가 플러스도 있고 3가 플러스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더하기 그다음 5 2가 마이너스가 곱하기 3해서 전화량을 0으로 맞춰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3학년 때 봤던 산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1대1로 결합하잖아요. 뭐 MgO 이런 것들 아니면 뭐 CuO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요 Mg 2가 플러스니까 곱하기 1을 해주는 거고 더하기 5 2가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1을 해줘서 0을 맞춰줘요. 전화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CU 2가 플러스 곱하기 1 더하기 5 2가 마이너스 곱하기 1 해서 0을 맞춰줘요. 그래서 중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온 결합성 물질들은 전화량이 합쳐져서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 B가 정해져 있다. 자연계에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예제로 MgCl을 줄 건데요. 여기를 비워놨어. 여기를 한번 채워보세요. 네. Mg는 2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Cl은 마이너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1이 되겠고요. Cl 마이너스는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0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Cl 밑에다가 2를 쓰시고 Mg는 이제 1을 안 쓰면 되죠. MgCl로 자연계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하의 합이 중성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수비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하량과 개수비를 반비례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전하량이 큰 경우는 개수가 작게, 전하량이 작은 경우는 개수가 크게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0페이지 가운데 있는 주기율표에서 이온결합을 이루는 원소 찾기 돼 있는데요. 앞에서 봤던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1쪽을 보시면요, 파란 부분이에요.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1쪽 알칼리 금속이 되겠고 원자과 전자는 한 개가 되겠고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된다. 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2쪽 같은 경우는요,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고 원자과 전자가 두 개고 전자 두 개를 잃고 전하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 그지? 결론은 1쪽이든 2쪽이든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건데 1쪽은 플러스 1가, 2쪽은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되기 쉽다. 충분히 이해하죠? 자, 오른쪽은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16, 17쪽을 비교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린 16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 두 개를 얻고 전자 두 개를 얻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17쪽 같은 경우는 전자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 2족하고 16쪽, 17쪽 애들이 서로 간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특징이 되겠고요. 네, 공유 결합은 조금 더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 100여 페이지까지만 보고 쉴게요. 자, 공유 결합은 이제 밑줄 하세요. 비금속 원자 사이의 결합이고요. 전자 쌍을 공유하면서 형성된다.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특징은요. 이온 결합은 전자가 양이온 쪽에서 음이온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지. 그치?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 거고요. 공유 결합은 전자가 이동한 경우가 아니야. 서로 간에 모자란 전자를 채우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쉐어하는 거야. 서로 간에 빌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없고요.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쌍은 공유하면서 형성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금속 원소 원자들끼리 전자가 모자라니까 전자쌍을 형성해요. 두 번째 줄에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원자 핵사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원자들이 결합한다. 그러니까 한 개보다는 두 개보다는 네 개가 원자 핵이 더 좋겠죠. 원자 핵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점점 결합력이 세진다고요. 공유 전자쌍이 형성이 되면.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두 원자가 공유하는 전자쌍과 원자 핵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원자들이 결합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세다. 그래서 2번은요.
결론인데요. 공유 결합을 통해 각 원자들은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라는 거고요. 밑에 예를 보시면요. 수소 원자들끼리 만나서 이제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전자 두 개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라는 거 있고요. 이제 기억해 두시고 두 원자 사이에 공유되는 전자쌍을 말해요. 자, 오른쪽에 이제 물 분자의 형성을 보시면요.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가 비어 있어요. 전자가 하나가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나 돼. 그래서 양쪽에 산소 원자는 지금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개가 필요해. 그죠? 그래서 자연계 항상 H2O로 형성된다고. 자, 물 같은 경우는요. 산소를 중심으로 H가 이제 두 개가 와야 돼요. 근데 한번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해 볼게요. 얘가 두 개씩 공유를 해요. 그러면 산소는 남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를 만족하죠. 그래서 요거랑 CO2를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 자, 항상 우리가 분자 모형을 볼 때 물은 항상 이렇게 구분형을 띠고 있어요.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분자 모형이 이렇게 해서 수소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모양 기억하죠? 지금 그게 이제 그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요, 항상 여기 가운데 공 옆에다가 탄소 두 개가 탄소가 작지? 그리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배열돼 있어. 다 세 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건데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어져 있고요, 그지?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 이유가 요 비공유 전자쌍 때문이에요.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얘는 없고 얘는 있죠.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반발력이 작용하지. 그죠? 그래서 얘가 얘를 밀어내. 이렇게. 얘도 얘를 이렇게 밀어내. 그래서 얘가 자연스럽게 굽어져. 이렇게. 그래서 분자 모형 우리가 이렇게 물 같은 경우는 구분형을 나타내고요. 109.5도 정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탄소 주변에 비공유 전상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밀어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결합 자체가 이중 결합이기 때문에 얘에 비해서도 세. 그러니까 서로가 잘 잡아당기고 있죠. 얘가 휘지 않고 이렇게 잘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CO2를 분자 모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180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화학에서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 원리를 조금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좀 쉬워지는 면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어요. 지금 물 분자 같은 경우는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위쪽에 남는 전자쌍들이 4개가 남아 돌고 있잖아요, 그지? 네, 그게 이제 따로따로 결합을 해서 비공유 전자쌍을 형성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것만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형성하더라. 이게 이제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유 결합과 공유 결합 물질과 분자를 보시면요, 비금속 원소의 원자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르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 중 일부를 공유해서 전자쌍을 만들고요, 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유 결합은 굉장히 센 결합이다. 그게 결론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원자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위해 필요한 전자수를 바탕으로 각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기 위해 공유해야 하는 전자쌍을 고려해서 화학 결합 모양을 만들어 봐라 돼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수소와 탄소를 이용해서 메테인을 만들 때요,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 4개를 수소 하나씩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탄소 입장에서는 발전자를 만족시키고요, 수소 입장에서는 2개를 만족시키면서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CH4가 된다는 거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NH3예요. H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결합하는 거니까 당연히, 질소 같은 경우는 5개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15족이잖아. 그래서 질소는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소 3개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질소 같은 경우는 주변에 원자과 전자가 5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수소한테 이제 전자 하나 받고 전화 한 자 받고 전자 하나 받고 얘는 이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에서 암모니아는 항상 NH3로 존재하는 이유가 NH3가 공유 결합을 하고 전자 2개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요거 한번 예측해 볼까? 얘는 분자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하나가 남아 있어. 얘는 삼각뿔을 형성해요. 삼각뿔 알죠? 정사면체는 아니고요. 정사면체의 경우는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 길이가 같을 때 정사면체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차피 원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결합 길이가 좀 짧겠지. 그래서 얘가 밑에 눌린 상태예요. 눌린 상태가 돼서 밑에가 n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어떻게 표현해서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결합하고 요 위쪽으로 얘가 짧게 있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삼각뿔인데 조금 높이가 낮은 거 있지. 밑에는 삼각형이고 이거 삼각뿔이에요.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제 심화돼서 한번 해봤고요. 플로린이나 수소는 F2니까 해봤고요. CO2도 방금 해봤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 형태로 이제 이중 결합이 형성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전자쌍을 두 쌍씩 공유하고 있죠, 그렇지? 이게 이제 이중 결합이라는 소리고 결합력이 되게 세다. 이 정도만 우리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네, 10분만 쉬었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10분 쉬었다가 시작할게요.